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태원 참사 국회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책임 추궁과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부실했던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고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예상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특수본은 윤익은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발생한 사고 여파로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프레일이 사고 조사를 위해 열차 운행을 중단시키면서 시멘트 공급이 끊겨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공소장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이 적시될지 주목됩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자금 시장 경색 여파로 카드사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달 비용이 커지면 카드론 금리가 더 오르면서 저신용자와 서민 대출도 축소될 거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 470명과 주지사 36명을 새로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현지 시각으로 8일 치러집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2년 뒤 미국 대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경합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현 기후위기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선진국이 후진국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협정을 조속히 맺어야 한다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공통으로 적용됐습니다. 특수본은 또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 파일을 참사 이후 삭제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고인 154명 조사와 압수물 7천여 정 분석을 마치고 우선 6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먼저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 전 서장과 개인 업무를 이유로 112 상황실을 비웠던 류 전 관리관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용산서장이 참사 현장에 실제로 도착한 시간과 상황 보고서에 적힌 시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기초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서장 등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특수본은 이와 함께 용산서 정보과가 헬로윈을 앞두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올렸다가 참사 이후 원본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참사 전에 작성돼 경찰청 첩보 관리 시스템에도 올라왔던 보고서가 특수본이 지난 2일 용산서를 압수수색했을 때 작성자인 정보관 컴퓨터에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특수본은 용산서 정보과장이 정보관을 불러서 보고서 작성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로 회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정보과장과 계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재구성하기 위해 2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토끼머리띠 남성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길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는 남성 등 다른 시민들 역시 무혐의의 무게가 실린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특수부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서도 선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특수부는 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입건했습니다. 소방의 신고 대응 그리고 구청의 사전 안전 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소방과 용산구의 헬로윈 축제 사전 대비와 참사 이후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특수부는 앞서 지난 2일 용산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헬로윈데이 소방안전대책이라는 문서와 구조활동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참사 전 2차례에 걸쳐 소방의 공동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소방은 다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 특수부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헬로윈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걸 예상하면서도 정작 재난과 안전사고 대비엔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이와 함께 용산구청이 재난책임관리기관으로서 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참사 전후 공무원들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경찰, 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세 차례 안전대책 회의를 열긴 했지만 회의에는 안전과 무관한 부서의 직원이 참석했고 특히 구청장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밀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특수부는 앞으로 필요한 수사는 다 해나갈 거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무엇보다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구청의 부실 대응도 속속 확인된 만큼 관련자들의 줄 소환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과 지자체뿐 아니라 소방당국의 대응 역시 부실했던 정황이 잇따르는 가운데 소방신고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인력 총동원 지시를 내린 건 제발 빨리 와달라는 절박한 신고가 이미 80건이 넘게 들어온 뒤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어요. 경찰이건 소방이건 보내주세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밤 10시 15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들어온 119 신고입니다. 구급대가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까스로 현장 근처에 도착하기까지 14분 동안 빗발친 신고만 24건. 일부 신고의 경우 위급 상황에 놓인 듯 비명과 신음만 들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이 밤 10시 43분 가용소방력 30%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내렸지만 이미 역부족이었습니다. 호흡곤란과 의식불명을 호소하는 신고는 계속 늘어났고 급기야 용산경찰서가 직접 추가 구급차 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일부 119 신고 접수자들은 사람들이 기절했느냐고 되묻는 등 엉뚱한 답을 내놨습니다. 밤 11시 13분 소방당국이 동원 인력을 50% 수준으로 격상하는 2단계를 발령할 즈음 한 신고자는 다시 한번 119에 전화해 50여 분 전 자신이 경찰이든 군부대든 다 와야 할 상황이라 말하지 않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신고 접수자들은 많은 구급차가 현장에 배치됐다며 되레 답답하다는 반응마저 보입니다. 결국 소방당국은 참사 발생 뒤 80건이 넘는 119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인력 총동원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간을 좀 당길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현장의 지휘관이 현장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인데 인파라든가 붐비는 것들로 해서 정확하게 쉽지는 않았겠다. 당국의 신속한 판단이 있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거란 안타까움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주요 기관장들을 상대로 강하게 질타했는데 이상민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과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거세고 집요한 사퇴 압박도 일축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에서 물러날 생각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늑장 대응, 부실 대응 책임에 경찰 지휘부는 문매를 맞았습니다. 경비나 교통중대가 들어가서 폴리스 라인을 친다든가 하는 그 대응책이 강구됐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정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산서 112 상황실장한테 전화를 해보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셨냐고요. 의원님 지적이 뼈 아픕니다. 경찰에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어떤 책임을 질 거냐고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거취에는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밝혀진다라고 하시면 오늘이라도 바로 사퇴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지자체와 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출석하며 큰 관심을 모았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초기 대응과 지자체의 사전 대비 미흡 등을 질타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는 시작부터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참석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증인 선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영애인 의원님, 제 쪽에 오늘은 청문회가 아니고 오늘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분이지 증인이 아닙니다. 여야 의원들은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지휘부를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용산서장은 1시간 20분 동안 뭐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서울청장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산서장? 문재인 정권 탓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에 단행된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들이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청장으로서 선뜻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경찰뿐만 아니라 행안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다 한 게 맞느냐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장관님, 국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 보호 의무를 다했습니까? 여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위기 관리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세계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가 112 센터에 보내고 119에도 보내고 서울시장이 있는 다산 콜센터 110에도 보냈잖아요. 죽어간다고? 왜 대응을 안 하냐고, 왜? 현안 질의 내내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과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주요 기관장들은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뿐 왜 15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책임 공방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경찰 등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을 촉구할 예정인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처음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을 생략한 채 첫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선 진상규명 후 조치 방침에 따라 진상규명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은 책임자 문책이나 경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경찰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경찰의 통제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도 질책했습니다.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은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35분 넘게 발언했는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영상까지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회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면서 경찰을 향한 발언은 국민 모두가 가진 의문이자 답답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기동대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윗선의 늑장 대응에 여력이 있던 기동대조차 제때 투입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 일대의 집회가 끝난 뒤 저녁 8시 40분부터 5개 경찰 기동대가 야간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용산 경찰서장의 늑장 대응 탓에 가장 가까이 있던 기동대가 참사 85분 뒤인 밤 11시 40분에 현장에 도착한 걸 시작으로 기동대의 투입은 줄줄이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기동대 지휘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처음 들어온 저녁 6시 반쯤 이태원 근처 서울 도심권엔 집회에 대비한 경찰 인력이 최소 3,000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치된 기동대를 빼지 못할 정도로 집회에서 험악한 상황이 펼쳐진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산경찰서나 서울경찰청에서 심각성을 미리 인지해 기동대를 요청했다면 출동 여력이 충분했던 겁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지휘부의 안이한 판단과 뒤죽박죽 보고가 참사를 키웠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기자단 서면 답변을 통해 집회 관리로 경찰 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다고 밝힌 데 이어 경찰 상황 판단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개 중대만 8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병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는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예,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난 아쉬움이 아니 세상에. 당일 우선순위가 질서 유지가 아닌 마약 단속에 있었다는 지적도 일부 수긍했습니다. 마약 쪽에 상당한 정도 비중을 뒀던 거는 맞습니다. 가용 자원이 있었는데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의 잘못된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의혹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참사 당시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참사 전 용산소방서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 한 대를 현장 근처에 대기시킨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정작 이 차량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없는 다른 신고를 처리하느라 자리를 비웠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는 서울 종로소방서 소속이었습니다. 밤 10시 15분 신고를 받고 3분 뒤 출발해 현장엔 27분 만에 도착했는데 이태원역 주변에 몰려든 인파 탓에 자정이 다 돼서야 병원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용산소방서가 헬로윈데이 기간 긴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 한 대를 현장에 대기시켰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 공문을 보면 헬로윈 축제 앞뒤로 닷새 동안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구급차 한 대 등 차량 3대를 대기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배치됐던 구급차가 정작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선 제일 먼저 구급 활동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뭘까? 대기하고 있던 용산소방서의 구급차는 밤 10시 5분 참사와 무관한 주치자 구조 활동에 투입됐다가 이미 심정지 환자가 여럿 나온 밤 11시 13분에야 현장에 올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가 부족해 관내 다른 사건에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가까운 데 일어나는 사고는 관내에서 출동을 하되 그게 출동이 없을 경우에는 관내에 대기하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산소방서는 헬로윈 기간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해 매일 저녁 6시에서 밤 10시 사이 12명의 일대를 순찰한다고 써놨습니다. 순찰 시간 내내 일대에서 재난 상황이 벌어졌지만 소방의 초동 조치는 없었고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한 경찰 공조 요청 역시 참사 발생 전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순찰의 목적은 화재 예방에 있었을 뿐 안전사고 예방은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비슷한 참사를 막으려면 소방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인력 지원도 받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구조 구급 인력이라든지 화재 요원을 미리 배치시켜서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 구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경찰이나 지자체뿐 아니라 소방에도 단속권을 부여해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일어난 인명사고가 시멘트 운송 차질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사고 조사를 위해서 열차 운행을 중단시키면서 시멘트 공급이 끊겨 수도권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저녁 의왕시 오봉역에서 30대 코레일 직원이 작업 도중 화물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작업 중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어 코레일도 오봉역을 이용하는 7개 대형 시멘트 회사들의 열차 운행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오봉역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제천과 단양 등에서 생산된 시멘트의 신규 반입이 중단된 것입니다. 오봉역 저장고의 재고분만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 수도권 공사 현장으로 나가는 레미콘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는 공급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봉역 사고의 원인 조사에는 최소 일주일, 길게는 3, 4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급한 건설 현장은 레미콘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급 차질이 계속되면 레미콘 업체들은 지역 생산 공장에 직접 트레일러를 보내 시멘트 운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물류 비용이 추가로 드는 셈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의 여파로 열차 수백 편의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복구 작업에 20시간이 넘게 걸리며 시민들의 불편이 컸는데 올해 코레일 열차 탈선 사고 벌써 13번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 서울 영등포역 매표 창구에 대체 열차를 문의하는 시민들이 잇따릅니다. 일단은 취소하고 내일을 정오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밤사이 역사로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200편이 넘는 열차 운행이 줄줄이 조정된 탓입니다. 탈선된 열차 칸수가 많아 복구가 20시간 넘게 걸리면서 사실상 하루 내내 승객들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12시 이후 열차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 가려면 다시 지하철 타야 될 것 같아요. 한 2시간에서 1시간 정도 더 걸려요. 네, 오늘 직장 때문에 동대구로 내려가는 길이었고요. 영등포역에 도착하니까 열차가 운행 중지 중인 상황을 지금 막 확인했습니다. 네. 지하철 운행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복구 작업 때문에 사고가 난 선로뿐만 아니라 인근 선로까지 영향을 받은 건데 특히 지하철 1호선은 열차가 30분쯤 지연되며 출근길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데 다 밀려서 올라오고 제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위에서 사람들이 또 미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소방서에는 과중한 인파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신고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코레일 탈선 사고는 벌써 13건, 지난해 9건을 이미 훌쩍 넘은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철도 조사위원회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노동자 2명이 고립됐다가 9일 만에 구조된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에 대한 경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 오후부터 산업부 동부광산 안전사무소와 함께 봉화 아연광산 제1수직갱도와 제2수직갱도 등에서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광산 폐기물을 갱도에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쏟아진 토사 시료를 채취해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맡길 예정입니다. 광산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노동자 2명이 정신적인 사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입원한 안동병원 측은 2사람이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가벼운 경련 증상도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밤 구조된 이후 안동병원으로 옮겨져 사흘째 같은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고 일반식을 먹는 등 신체적인 건강 상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금시장 경색 여파로 채권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카드사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달 비용이 커지면 카드론 금리가 더 오르면서 서민들의 대출 문턱도 그만큼 높아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DSR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비교적 쉽게 급전을 빌릴 수 있는 카드론에 수요가 몰렸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규모 상위 5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34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 5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은행 신용대출이 10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에서 대출받지 못한 자금 수요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은 카드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카드사 돈줄인 여신 전문 금융채 수요까지 말라붙은 겁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안 그래도 껑충 뛰었던 여전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연 2%대였던 여전채 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5.965%까지 올랐습니다. 문제는 카드사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를수록 카드론 금리도 뛴다는 점입니다. 은행과 다르게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여전채를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카드론 금리를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을 축소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높은 고금리를 통해서 취약차주에게 빌려준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것에 비해서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요. 이것은 또 수익성 악화로 이미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에서도 속속 대출을 조이는 데다 대형 대부업체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을 줄이고 있어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점차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의 관련성이 어떤 방식으로 기재될지가 관심인데요. 김용 부원장 기소 이후에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김용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적용한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최장 20일인 구속기한을 꽉 채운 검찰은 구속 당시와 마찬가지로 김 부원장에게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으로 묶인 유 전 본부장과 공여자로 지목된 남 변호사 역시 기소가 불가피합니다. 이제 관심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김용 부원장이 받아 챙긴 불법 정치자금을 대선자금이라고 명시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해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나 구속기간 내내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자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검찰은 관계자들의 진술은 물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이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조직 관리를 했던 최측근인 만큼 공소장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넘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이란 걸 명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공모관계에 있다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괄 일죄로 묶는 것을 놓고도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포괄 일죄가 되려면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4년도에 대선 나갈 걸 알고 미리부터 했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김 부원장 기소 이후엔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향한 수사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 실장 역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물론 정진상 실장 역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김 부원장 기소 이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한층 더 속도를 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한미연합공중훈련 기간 발사한 각종 미사일 등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무자비한 군사 조치로 대응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 앞 공해에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군은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무력 시위 내용을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여러 발사 수단과 함께 전투기도 500대나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날 우리 측의 대응 사격에 대해 울산 앞바다 공해상에 순항미사일 2발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 순항 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하였다. 이번에 처음 나온 내용으로 사실이라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결과와 다르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미 감시 정찰 자산의 탐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탐지된 것은 없습니다.
북한은 또 성공했다면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괴물 ICBM 화성 17형 관련 내용은 거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단 주행진이 2개인 점에서 화성 15형은 확실한데 탄두부를 좀 더 기존과는 다르게 좀 더 날렵하게 만든 것 같아요. 화성 15 사진을 넣음으로써 마치 11월 3일날 쏜 ICBM이 화성 15형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기만의적인 선전으로 보여집니다. 합참은 이어 각종 전투기 500대를 동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항적 180여 개를 추적해 대응했다며 북한의 공개 내용이 모두 사실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주부터 시작된 지휘소 연습인 태극 연습에 대해서도 대외 선조 매체를 동원해 무분별한 선불질이라는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18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2마리를 반환하겠다며 대통령실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어제 SNS를 통해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키우던 고미와 송강을 반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퇴임 당시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약속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관리를 위탁하는 데 부정적인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도 드러난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다면서도 개들을 돌려보내는 건 섭섭하지만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풍산개를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한 건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일 뿐 현재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대통령실 반대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 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향후 정치 판도를 가르는 중간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이기며 의회 권력을 싹쓸이하는지 아니면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을 유지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435명 전원을 뽑는 하원 의원 선거는 공화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며 이제는 얼마나 큰 격차로 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0명 가운데 35명을 뽑는 상원 의원 선거는 여전히 초박빙입니다. 박빙의 대혼전 속에 전현직 대통령도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We all know it in our bones that our democracy is at risk. Latest polls say 76% of American people worry about maintaining our democracy. Under Biden, Pelosi, Schumer, and the radical Democrat Congress, your Commonwealth is being totally destroyed. Our country is being destroyed. 여론조사에서도 팽팽한 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선거 이틀 전 유권자 705명을 조사한 결과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와 48%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선거 예측 사이트와 방송은 모두 공화당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공화당 승리를 예측한 것은 선거의 승패를 결정할 경합지 판세 때문입니다. 올해 낙태 이슈로 여성 유권자가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선거 막판까지 물가 등 경제 이슈가 부상하며 공화당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100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석만 달라져도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조지아주, 네바다주, 펜실베이니아주, 애리조나주 4곳을 예측이 어려운 박빙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당일 밤부터 개표가 시작되지만 우편 투표와 집계, 결선 투표 등이 변수가 되며 최종 결과 발표는 며칠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주도 당사국 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기후위기 상황이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며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정에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변화로 지구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are on a highway to climate hell with our foot still on the accelerator. 구테우스 총장은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재정 지원하는 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two largest economi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a particular responsibility to join efforts to make this pact a reality.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환경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미국과 중국이 나서야 한다며 구테우스 총장을 거들었습니다. 개도국들도 선진국들의 협정 이행을 호소했습니다. But the simple political will that is necessary not just to come here and make promises, but to deliver on them. 이번 총회에선 실제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가 공식 의제로 상정돼 선진국이 기후변화 위기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번 총회에 불참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마치고 오는 11일에 지각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관련국들이 미온적인 데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 위기를 겪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줄다리기만 하다 끝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밤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늘 오후 6시 8분 달의 왼쪽 부분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식이 시작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녁 7시 16분부터 8시 41분까지 1시간 25분가량 개기월식이 이어져 붉게 변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개기월식과 동시에 천왕성이 개기월식이 일어난 달의 뒤로 숨었다 나타나는 엄폐 현상도 나타납니다.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수백 년에 한 번 있을 정도로 희귀한 현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일 거로 예보돼 전국에서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 현상을 관측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고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충남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경기도와 충북, 전북 지방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2도, 대전 7도, 부산은 1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8도, 대전 19도, 광주와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점 더 메마르겠는데요. 하지만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태원 참사 국회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책임 추궁과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부실했던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고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예상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특수본은 윤익은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발생한 사고 여파로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사고 조사를 위해 열차 운행을 중단시키면서 시멘트 공급이 끊겨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공소장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이 적시될지 주목됩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 470명과 주지사 36명을 새로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현지 시각으로 8일 치러집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2년 뒤 미국 대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경합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장관에게 경찰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과거 경찰국 신설 문제까지 다시 꺼내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강조한 만큼 경찰의 부실 대응에 관한 책임도 행안부 장관이 그 권한만큼 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안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휘 지침에 보고를 사실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빠졌습니다. 치안에 관한 보고도 다 빠지고 지휘 지침에 계획하신 대로 야당 반대로 다 하셔놓고 지금은 책임 추궁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면 말이 됩니까? 반쪽짜리 아니죠. 3분의 1쪽짜리 경찰국이 신설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치안 사무에 대한 전혀 지휘권이 없는 행정안보 장관에게 치안 사무 왜 이렇게 못했냐? 왜 경찰을 이렇게 지휘를 못했냐? 안전부 장관이 도대체 뭐 했냐라고 따지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퇴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의논하지 않았다면서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청장은 출입 기자단에 전한 서면 답변을 통해 감찰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해 결과에 따라 처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집회 대비 때문에 경찰 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데도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용산경찰서의 안전사고 우려 보고서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용산서 정보과는 자체 종합 치안 대책에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는 이유로 서울청 담당자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초 신고를 받은 소방이 3분 만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인력 투입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는 현장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행정안전부가 경찰뿐 아니라 서울시와 용산구에서도 보고를 받지 못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안부가 참사 당일 밤 10시 53분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서울시와 용산구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2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은 밤 10시 15분 최초 사고 발생 119 신고 3분 전에 현장에서 숨이 막힌다는 내용의 신고가 걸려왔던 것에 대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사상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현장 반경 10km 안에 있는 종합병원의 수용 가능 중환자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밤 11시 11분 공유된 사고 현장 반경 10km 내 병원의 중환자 수용 가능 인원은 6명뿐이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1명,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 1명, 고려대 안암병원 2명, 강북 삼성병원 1명,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1명 등입니다. 30일 새벽 0시 30분 대응이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의료기관별 재난 핫라인이 가동된 이후인 30일 새벽 1시 43분에는 수용 가능 중환자 수가 22명, 경증 환자 수가 5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자정 이전에 50여 명 심정지 추정 등의 보도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 단계 대응 조치도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강도 높게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아비규환 현장에서 경찰 137명은 왜 보고만 있었는지 격앙된 어조로 지적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촬영해 제공한 비공개 회의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골목의 그 상황, 그게 인도까지 아주 발디딜 틈이 없이 이러고 있는 그 상황은 경찰 137명이 그 이태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은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 아닙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4시간 동안 도대체 이 인파들의 그 점유 통행 공간을 넓혀줘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좀 규명을 해 주십시오. 경찰이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과 류 전 관리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특수부는 특히 용산서 정보과장 등이 참사 후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올라왔던 안전사고 우려정보 보고서 파일 원본을 삭제하고 해당 파일 작성자에게는 보고서 작성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고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사실상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방불케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결렬됐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3주 가까이 지나서야 성사됐습니다. 양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도입을 두고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전체 상황 봐가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나 범위 등을 국민의힘이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 반대한다면
우리라도 이제 그러면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 제출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선을 그으면서 당 차원의 대책특위를 꾸려 재발방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에 조직을 동원했다며 과도한 정쟁을 벌여 국민 분열을 야기해선 안 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퇴진운동 전문 정당입니까? 제대로 출범도 못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오는 10일 본회의 전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다른 야당과 함께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인적 쇄신론까지 거론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총리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참사 뒤 발언 논란과 관련해 문매를 맞았습니다. 워낙 기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국가 애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과 추모 집회의 성격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데다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 파열음이 계속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형 참사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논의와 별도로 장관이 직접 상설 특검을 가동할 수도 있어서 한 장관의 입장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자 300여 명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 책임 공방에 등장한 건 이번에도 특별검사입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늑장 대응과 오락가락 해명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경찰이 진상 규명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특검이 실제 도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신속한 수사에 집중할 때란 입장입니다. 이제 막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다고 해도 특검 임명이나 수사 범위와 기한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면 수사 착수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논의와 별도로 법무부 장관이 가동할 수 있는 상설 특검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장관은 수사 착수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리는 특검을 신속함이 생명인 대형 참사 초동 수사에 들이는 건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진실 규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대형 참사 수사에 손발이 묶인 검찰은 영장 청구와 보안 수사 등 향후 경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고대책본부를 이렇게 대검에 두는 경우가 이례적이어서 수사권을 박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는 없죠.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둘러싸고 한자리에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원인이 마약 단속 때문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벌써 시행령 개정하면서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집어넣은 뒤로 마약과 전쟁 치를 각오로 임하라라고 대검에 지시를 했고, 그래서 마약과는요 전쟁을 치러야 마약 맞는 겁니다. 특수부에 가동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날 저희가 단속한 게 없는데요.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검찰하고 서로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 스스로 검찰에보다 더 좋은 실적을 하기 위해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위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하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던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 아니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무거운 모든 책임감을 것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 위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매번 이런 식이시잖아요. 매번 어떤 거 던져놓고 나서 그냥 던져놓고 그럼 언론에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그걸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부 유튜버들이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나 근거 없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극적인 방송으로 시청자를 끌어모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건데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근거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유명 유튜버 A씨가 현장을 찾아가 실시간 방송을 시작합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이 사람 죽는 거 찍어도 돼? 사람 죽은 거 안 찍었어요 지금. A씨가 1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벌어들인 후원금은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또 다른 유튜버 B씨는 실시간 방송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게 의도된 행동이라고 발언합니다. 그걸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왜? 최대한 경찰이 늦게 가야 많이 죽어. 2시간 남짓 진행한 방송을 통해 B씨에겐 후원금 2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버가 여과 없이 현장을 보여주거나 무책임하게 의혹을 남발하는 문제가 이번 참사에서도 반복된 겁니다. 유튜브에선 자극적인 방송이 곧 돈이 되기 때문인데 특히 소수자를 향한 혐오나 차별적인 콘텐츠를 담을 경우 수익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실제로 시청자들의 후원금, 이른바 슈퍼챗 규모 상위 5개 채널이 혐오와 차별 콘텐츠로 얼마를 벌었는지 살펴보니 60개 영상이 7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니면 소수자 집단을 향한 그런 혐오 표현 콘텐츠 같은 경우에 더 이제 그런 자극적인 말들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도박이나 성매매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튜브에 시정 요청한 2,600여 건 가운데 차별이나 혐오 표현 관련은 6건, 0.2%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차별 비하가 어디까지부터 어디까지가 차별 비하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다면 건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은 자체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 영상은 삭제 등 조치하고 공실력 있는 영상을 먼저 내보내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 기업인 유튜브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인 만큼 규제할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벌받는 대상이 유튜버이지 실제 유튜브 플랫폼이 규제를 받진 않아요. 그리고 가짜뉴스 문제였다가 혐오차별 문제였다가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유럽연합은 불법이나 유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로 수도권 시멘트 운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고 조사를 위해 오봉역에 작업 중지 조처를 내리면서 코레일은 7개 대형 시멘트 회사에 열차 운행을 당분간 중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고 조사에는 최대 4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 동안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절반 정도에 그치면서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오봉역 저장소의 재고분만으로 버티지 못할 경우 레미콘 업체들이 직접 육로로 시멘트 운송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물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 굶주림 끝에 숨진 탈북민 모자가 뒤늦게 발견된 데 이어서 지난달엔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됐는데 왜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지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 여성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겨울옷을 입고 있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고인은 이곳에서 20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2년 가까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가 결정된 뒤에야 고인의 사망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숨진 채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도 탈북민 여성이 6살 아들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탈북민 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보건복지부는 담당 지자체와 통일부에 통보합니다. 이후 지자체의 기본조사가 진행된 뒤 통일부가 보완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역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양천구와 통일부에 이상 징후를 통보했으나 두 기관 모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씨가 방치됐습니다. 더구나 중복행정 방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통일부는 지자체 조사에서 제외된 탈북민만을 대상으로 조사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김 씨 역시 올해 통일부 관리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연고가 없는 탈북민 특성상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담당 부처를 일원화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꾸준히 추적할 것을 지적합니다. 무조건 탈북민은 우리 영역이 아니야라고 배제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원에서도 몇 개월 전에 이 젊은 애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 대해서는 누구도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이 죽어가는 탈북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3만여 명. 규모도 작지 않은 만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요즘 김장철을 맞아서 젓갈류를 사러 시장을 찾는 주부들의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원산지인데요. 해양수산부는 젓갈류와 소금 등의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3주간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젓갈류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염장새우를 장갑 위에 올려놓고 상태를 살펴보고 원산지 표시와 유통 이력을 점검합니다. 소분해가지고 담아서 파는 거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원산지 통에 원산지 표시되는 거 그대로 확인하셔갖고 네. 그대로 붙여가지고 파세요. 원산지. 네네네. 예. 잘 하겠습니다. 네. 수입산 염장새우는 암염을 사용해 소금이 녹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산과 쉽게 구별됩니다. 유통, 판매, 가공되는 수산물은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식당에선 고등어와 갈치 등 15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유통 이력은 생산자가 붙인 QR코드와 판매자가 붙인 표시를 대조해보면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수산물은 냉장 명태와 천일염, 염장새우 등 17개 품목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김장철에 소비되는 젓갈류나 아니면은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서 이제 원산지 표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급감한 수산시장의 상인들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시장을 많이 찾아주길 희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단 보시기 전에 저희가 알아서 먼저 체크를 잘 해서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라도 오셔서 편안하게 원산지 믿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 점검 대상은 백화점과 음식점, 전통시장, 수산물 제조, 수입, 판매업체 등 전국
146만 곳입니다. 해수부는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 전화 1899-2112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특별 점검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해상자위대기가 달린 호위함 이즈모에 거수 격리를 한 것과 관련해 우길기에 대해서 격리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주관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한 함을 향해 격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길기와 달리 자위함기는 국제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며 국제관함식 참석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참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비밀리에 대화를 해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핵이나 다른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몇 달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들과 비밀리에 대화를 나눴다고 미국과 동맹국 관리들을 인용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 핵이나 다른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들 관리들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과 접촉해 왔으며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리들이 정확한 통화 날짜와 횟수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통화 내용이 생산적이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주장한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3월 이후 설리번 보좌관과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통화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크렘린궁도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비공개 논의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통적인 외교적인 접촉이 줄고 푸틴 대통령과 측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9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암시했을 때 핵무기의 어떤 사용도 러시아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것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크렘린에 직접 비공개로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그 경고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책임 공방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검찰이 오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구속 만료일인 오늘 밤 12시 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거로 알려졌는데요. 김 부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현금 8억 4,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2년 뒤 미국 대선의 풍향계가 될 미국 중간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상원 100명 가운데 35명과 하원 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새로 선출합니다. 오늘 밤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 7시 18분부터 8시 41분까지 1시간 25분가량 개기월식이 이어지면서 붉게 변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하와이 앞바다 사이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류에 의해 모인 남한 면적 16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있는데요. 태평양에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기술을 개발한 네덜란드의 비영리 환경단체가 이 쓰레기들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일본과 중국, 한국 순으로 많이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가판 위로 끌어올린 그물 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집니다. 지난달 11일, 네덜란드 비영리 환경단체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에서 거둔 쓰레기입니다. 이들은 선박 2척으로 대형 그물을 U자 형태로 펼쳐 그물 끝에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6일 반 동안 수거한 쓰레기는 10여 톤으로 단일 수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많은 쓰레기는 어디서 왔을까? 이 단체가 언어와 상표, 로고 등을 이용해 플라스틱 쓰레기 6천여 점의 발원지를 분석해보니 일본이 34%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2%였습니다. 뒤이어 남북한이 10%, 미국이 7%, 대만과 캐나다 순이었습니다. So when we find the debris in the middle of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we see that the manufacturing country is China, but in fact the owner of this equipment might not be from that country. 여기에 태평양 쓰레기의 발생 경로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연안 해역의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은 강을 통해 유입된 육지 쓰레기지만 태평양 쓰레기 섬의 80% 이상은 그물과 로프, 부표 등 어업 폐기물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부유 쓰레기의 이동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어업 쓰레기가 태평양 쓰레기 섬에 도달할 가능성은 강물 기원 쓰레기보다 최대 10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often look at developing economies as contributors of plastic pollution into the ocean. And surprisingly, actually, we don't find many markings that come from those countries, but instead we find markings that come from industrialized nations. 이 단체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어업과 양식업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충북 청주시가 옛 청사 봉관동 철거 결정을 내리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식 건축 양식을 모방한 건물이어서 철거해야 한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 건물입니다. 문화재청의 근현대 건축물 일제 조사에서 2차례에 걸쳐 문화재 등록 공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민선 7기 시절 청주시 새청사 건립 계획이 세워지면서 본관동 보존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구성된 신청사 건립 TF팀은 본관 철거와 새청사 재설계 의견을 내놨고 청주시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안전등급 미흡과 유지 관리비 과다, 그리고 일본식 건축 양식 모방 논란 등이 이유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본관동은 지난 1965년 3층으로 지어져 1983년 4층으로 중축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본관동이 일본식 건축 양식을 모방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본관동 가치평가 연구 용역을 수행한 충청북도 건축사에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건축가 단계 겐조의 자택과 가가와현 청사를 참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관동 오탑은 일본 후지산과 유사하고 로비 천장은 연꽃 모양이라고 하지만 일부 주장처럼 우길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도 동조하며 불찾기를 동원해 본관동 건물 철거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적 시청, 청주시청을 원하며 대한민국 현대적 문화 가치가 없는 일본식의 카피 건물을 없애주길 다시 한번. 하지만 충북 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 등은 본관동은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지역 건축문화유산으로 소개된 이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보고서에도 수록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오랫동안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 이제 건축문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문화적 자산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일본 건축 양식 모방 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시 옛 청사 본관동은 당분간 보존이냐 철거냐를 놓고 갈등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SSG 랜더스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키움 안우진이 6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쳤지만 대타로 나선 베테랑 김강민이 끝내기 석점포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가을 야구 9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한 한국 시리즈 5차전. 분위기는 키움이 우세했습니다. 물집 부상을 극복하고 마운드에 선 안우진의 6이닝 무실점 역투에 SSG 타자들은 침묵했습니다. 반면 키움 타선은 흔들리는 김광현을 상대로 초반부터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SSG가 추격에 불씨를 당긴 건 8회. 최정의 홈런포로 2점을 따라붙었고 9회 무사 1-3루 대타로 타석에 들어선 베테랑 김강민이 3점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네, 제가 끝내기 홈런을 처음 쳤어요. 처음 쳤는데 정말 뜻깊은 홈런이었던 것 같고 정말 오늘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 3승을 올린 SSG는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야구하면서 뭐 이런 경기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승패를 떠나서 정말 대단한 경기 우리 선수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결과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선수들이 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명의 6차전, SSG는 폰트가, 벼랑 끝에 몰린 키움은 애플러가 선발로 출격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맑고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충남 지방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경기도와 충북, 전북 지방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2도, 대전 7도, 부산은 1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8도, 대전 19도, 광주와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